배자수라는 향리가 뒷마당 무덤 앞에 앉아 소리 없이 우는 날이 벌써 100일째였습니다. 가보지. 가보지.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도, 개구리가 우는 소리도 모두 죽은 아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들은 겨우 3살이었어요. 걸음마를 배우고 아부지 하며 재롱을 부리다가 어느 날 연못에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자수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냥 빠진 게 아니라는 걸요.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배향리 댁 아기가 그냥 빠진 게 아니라 하대?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여. 증거가 있어야지. 그런데 더 기이한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배자수가 무덤에서 청개구리를 데려와 키우고 그게 죽으니 달개비풀을 키우고 그게 없어지니 금송아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자수가 미쳤다고들 했지만 정작 본인은 아들을 다시 만났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배자수는 본디 충청도 어느 고을에서 대대로 향리 노릇을 하던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향리라고 해봤자 양반도 상놈도 아닌 어중간한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글을 읽고 관가 일을 보니 마을에서는 배자수하며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배자수한테는 한 가지 한이 있었으니 마흔이 다 되도록 슬아에 자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내와 금실이 좋았지만 자식 복이 없었어요. 41살이 되던 해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이고, 여보, 아들입니다. 아들. 정말이요? 배자수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통통하고 건강했어요. 울음소리도 우렁찼습니다. 이놈아, 내가 이 애비한테 온 거냐? 고맙다, 고맙다. 배자수는 향청에서 일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 집으로 달려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되고 두 돌이 되고 세 돌이 가까워질 무렵엔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아부지, 아부지 하고 불렀어요. 배자수한테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반드시 나쁜 일이 따르는 법이죠. 아들이 두 돌 되던 해겨울, 아내가 갑자기 병을 얻어 앓아눕더니 보름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아들 부탁하오. 당신. 배자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린 아들을 봐야 했기에 눈물을 삼키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울 수가 없었어요. 향청 일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누가 돌보겠습니까? 고민 끝에 배자수는 후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후처로 들어온 여자는 30살쯤 된 과부였습니다. 얼굴은 그럭저럭 봐줄만 했지만 성깔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배자수는 아들 키워줄 사람이 급했기에 깊이 따지지 않고 혼인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계모가 아이한테 밥도 먹이고 똥오줌도 받아주고 그랬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보, 애가 자꾸 울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않소. 좀 달래주시오. 달래기뇨 맨날 울기만 하는데 어떻게 달랩니까? 배자수가 향청에서 돌아오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아이를 내팽개쳐두고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아이가 우는데 왜 안 달래주시오? 제가 지금 밥하느라 바쁜 게 안 보입니까? 배자수는 할 수 없이 아이를 안아 달랬습니다. 아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기저귀를 보니 하루 종일 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이 기저귀를 하루 종일 안 갈았소?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십니까? 아침에 갈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럼 영감이 직접 하시든가요. 배자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계모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배자수가 향청에 나가면 계모는 아이를 학대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울면 때리고
기저귀도 안 갈아줬어요. 이 망할 자식. 내 애미가 죽어서 내가 이 고생이지. 아이는 계모가 무서워서 울지도 못하고 방구석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배자수가 돌아오면 계모는 태도를 확 바꿨어요. 아이고, 영감 오셨어요? 애가 오늘 밥도 잘 먹고 잘 놀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버지만 보면 으아앙 하고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배자수는 그게 반가워서 우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아비가 그렇게 좋은가 보구나. 하지만 아이는 계모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 운 거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배자수가 향청에 나가고 집에는 계모와 아이만 남았습니다. 계모는 아이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지. 저놈만 없으면 영감이 나한테 잘해줄 텐데. 계모는 아이를 안아들고 뒷마당 연못으로 갔습니다. 야, 너 연못에 물고기 보고 싶지? 응. 아이는 겁이 났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모를 거역하면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계모는 연못가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라. 물고기가 있다. 아이가 물을 들여다보는 순간 계모가 아이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으아! 풍덩. 아이는 물에 빠졌습니다. 팔을 휘저으며 살려달라고 했지만 계모는 그냥 서서 보고만 있었어요. 아이는 물을 마시며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물 위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어요. 계모는 그제야 아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살려.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이웃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애가 놀다가 물에 빠진 것 같아요. 계모는 울면서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슬픈 것처럼요. 배자수가 향청에서 달려왔을 때 아이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야. 배자수는 아이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감, 미안해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애가 혼자 연못에 가서. 당신 잘못이 아니오. 내가 아이를 잘 못 봐서. 배자수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계모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자수는 아들을 뒷마당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아가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배자수는 향청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무덤 앞에 앉아서 아들 생각만 했어요. 아가야, 아버지 여기 있다. 외롭지 않지? 계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좋아, 이제 저놈이 없으니 영감이 나한테 신경을 쓰겠지. 하지만 배자수는 계모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덤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어요.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배자수가 무덤 앞에 앉아 있는데 무덤에서 조그만 청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튀어나왔습니다. 개굴개굴. 청개구리가 배자수 무릎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자수 손등을 혀로 핥았어요. 배자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느낌, 우리 아가가 살아있을 때 내 손을 빨던 것과 똑같은데. 아들은 아직 입맞춤을 할 줄 몰라서 아버지 손을 입으로 쪽쪽 빨았었습니다. 너 혹시 우리 아가냐?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아버지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배자수는 청개구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로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온 거로구나. 배자수는 청개구리를 집으로 데려와 방 안에 작은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끼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고 밤에는 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아가야, 밥 먹어라. 개굴.
그래, 맛있지? 개굴개굴. 배자수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아들이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계모는 또 질투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 개구리한테까지 저렇게 정신이 팔려 있으니 며칠 뒤 배자수가 향청에 나간 사이였습니다. 계모는 방으로 들어가 청개구리를 꺼냈습니다. 이 징그러운 것. 계모는 청개구리를 마당에 내던지고 몽둥이를 들었어요. 개굴, 개굴. 청개구리는 도망치려 했지만 계모가 더 빨랐습니다. 퍽. 몽둥이가 청개구리를 내리쳤습니다. 청개구리는 납작하게 눌려 죽었어요. 배자수가 돌아와 보니 청개구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가야. 영감. 미안해요. 제가 청소하다가 그만 밟았나 봐요. 계모는 또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자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청개구리를 뒷마당 아들 무덤 옆에 고이 묻어주었어요. 아가야, 아버지가 또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배자수가 뒷마당에 가보니 청개구리 무덤에서 파란 달개비 풀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쑥쑥 자라서 허리춤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달개비 풀 잎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 소리가 아버지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가, 또 너로구나. 배자수는 날마다 뒷마당에 가서 달개비 풀을 쓰다듬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사각사각. 그래, 아버지 말 잘 듣고 있구나. 계모는 또 화가 났습니다. 저 풀까지도 없애야겠구나. 어느 날 계모는 소에게 여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를 뒷마당으로 끌고 가서 달개비 풀 옆에 묶어뒀어요. 배가 고픈 소는 달개비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음매. 배자수가 돌아와 보니 달개비 풀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가, 영감 미안해요. 소가 배가 고팠나 봐요. 배자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가, 이제 정말 그런데 열흘쯤 지나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개비 풀을 먹은 소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송아지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송아지가 아니었어요. 온몸이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송아지였습니다. 어머, 금송아지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배자수가 송아지를 보려고 외양간에 가니 송아지가 쪼르르 달려왔어요. 음매매. 그 울음소리가 아버지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송아지는 배자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응석을 부렸어요. 아가, 내가 또 왔구나. 배자수는 금송아지를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함께 먹고 잘 때도 함께 자고 산책도 함께 다녔어요. 계모는 이번에는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금송아지가 귀하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거든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계모는 도끼를 들고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없애버리겠어. 금송아지가 계모를 보고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음매매. 금송아지는 아버지 하고 울면서 마을을 빠져나가 어디론가 달아났어요. 금송아지는 쉬지 않고 달려서 한양까지 갔습니다. 마침 그때 한양 종로에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태평종이라는 거대한 금종을 만들어 종각에 걸어놓고 방을 내걸었어요. 이 종을 울리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태평종은 1000근이 넘는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종을 울리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해진다는 신비한 종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센 장사들이 와서 쳐도 종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으랴차! 안 되겠소이다! 이 종은 사람 힘으로는 못 울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려는데 금송아지가 종각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냐?
금빛 나는 송아지로구만. 금송아지는 뒷발로 벌떡 일어서더니 앞발로 종을 힘껏 쳤습니다. 땡, 땡, 땡.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가 온 한양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 종이 울렸다. 임금님이 나와서 금송아지를 보고 감탄했어요. 저것은 예사 짐승이 아니로다. 대궐로 데려가라. 금송아지는 대궐로 들어가 임금님의 어린 딸 공주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아범마마, 송아지가 참 예쁘네요. 그래, 잘 돌보아라. 공주는 금송아지를 위해 새 외양간을 짓고 날마다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금송아지는 공주를 따르며 잘 지냈지만 밤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났습니다. 금송아지가 사람이었다면 20살쯤 되었을 나이였습니다. 공주도 17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금송아지가 외양간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백발 노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내 효심이 지극하여 옥황상제께서 감동하셨느니라. 이제 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가 사람이 되거든 공주를 평생 지켜줘야 한다. 예,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금송아지가 잠에서 깨어나니 몸이 이상했습니다. 외양간 바닥에 금빛 송아지 가죽이 벗겨져 있고 자신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공주가 송아지에게 먹이를 주러 왔다가 외양간 뒤에서 나타난 청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공주마마, 저는 금송아지였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공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참으로 기구한 사연이군요. 어서 아범마마께 아뢰어야겠어요. 임금님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내 효심이 지극하구나. 짐이 너를 사위로 삼겠다. 임금님은 청년을 공주와 혼례시켰습니다. 청년은 제일 먼저 자기가 자란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뵈러 갑니다. 고을에 도착하니 배자수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고 몸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뒷마당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보고 싶구나. 청년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먼저 마을을 살펴보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배향리가 참 불쌍하지라. 계집이 아들을 죽인 게 뻔한디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제. 며칠 뒤 암행어사 출두 소식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마당에 모였습니다. 계모도 남편을 따라 나왔어요. 청년이 관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배자수는 어삿도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얼굴 우리 아들과 똑같은데. 청년은 여러 사건을 처리한 뒤 마지막으로 계모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부인, 앞으로 나오시오. 예, 나으리? 그대 의부자들이 있었다지? 예, 연못에 빠져 죽었습니다. 연못에 빠졌다고? 내가 밀어 넣었지? 아, 아닙니다. 청개구리는 내가 몽둥이로 때려 죽인 청개구리. 계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달개비풀은 내가 소를 풀어 뜯어먹게 한 달개비풀. 어떻게? 금송아지는 내가 도끼를 들고 쫓아낸 금송아지. 계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청년이 배자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배자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아가? 내가? 예, 아버지. 소자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배자수는 청년에게 달려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가야.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계모는 관가에 끌려가 모든 죄를 실토했습니다. 곤장을 맞고 먼 섬으로 귀양을 갔어요. 청년은 아버지를 한양으로 모시고 가서 잘 모셨습니다. 배자수는 손자들을 보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어요.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효심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더니 배자수 아들이 그러했지. 맞아. 죽어서도 아비를 못 잊어 3번이나 환생했다 카더라. 충청도 어느 마을에는 아직도 효자 마을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배자수 아들이 효자로 이름을 떨쳤던 그 마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마을 어딘가에는 작은 무덤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달개비 풀이 자란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말이죠. 효심은 목숨보다 강하고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